사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레드백입니다. 가장 수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무기 체계죠. 레드백의 제조사인 하나 디펜스는요, 2017년 9월에 랜드 4W 페이즈 3 사업 참여를 제안합니다.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입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했던 보병 전투 차량 수준은요, 전차급의 방어력에 고기동 차량의 기동력, 때에 따라서는 적의 전차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과 중무장 보병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널찍한 내부 공간까지 요구한 거였죠. 그리고 호주 육군은요, 소수의 병력과 국토의 광대함을 고려하면 필연적으로 기계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때문에 호주군에게 장갑차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로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맞붙게 되었죠. 또한 차체 기본 방어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우수해요. 우리나라 K-21의 경우에는 얘가 도하 능력이 필요하거든. 하천을 넘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최대한 제한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재 차체의 경량의 복합 장갑을 채택했죠. 반면에요, 방어력을 우선시한 레드백은요, 고경도 장갑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용 그 강철재를요. 이 강재는요, 호주의 기업인 바살로이의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화 요구 조건을 여기서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국산화가 필요한 그게 굉장히 가산점이었다고. 또한 여기에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 장갑 블록들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소비에트권 국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 동구권 쪽 옛날 그쪽 국가들의 표준 30mm 기관 포탄 계열의 최신 철갑탄을 500m에서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요, 여러분들 40mm 이상의 대구용 포의 직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사야기를 막아내는 수준입니다. 또한 RPG가 가장 이제 크게 문제잖아요. 휴대용 로켓. 이 RPG-7에 대해서도 정면에서 직격 후 전투 지속이 가능한 생존성을 갖췄다고 하네요. 측면 역시 적어도 25mm 기관포의 철갑탄 등의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차체 전방에 걸쳐 155mm 야포의 고폭탄이 10m 거리에서 폭발해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파편을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도 합성 섬유 라이너를 두텁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차체가 관통되더라도 파편을 형성하거나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죠. 여기에 통상적인 차내 소화기보다 10배가량 반응 속도와 진화 속도가 빠른 신형 소화 체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ED, 즉 사제 폭발물이나 대전차 지뢰에 대응하기 위해 차체가 전방폭 쪽 하방, 그러니까 정하방에 여기에서 폭발하는 TNT 10kg급 폭발물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추측컨대 이스라엘 쪽 기술이 들어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요, 호주 육군은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처음부터 능동 방어 체계 통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레드백은요, 이스라엘의 LBC-08은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했죠. 이 아이언 피스트는요, 포탑에 설치되는 4대의 360도 감시 위상 배열 레이더, 즉 에이서 레이더와 내부의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2대의 2연장 대응탄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로 위협을 인지한 후 대응탄을 발사해서 그 폭압으로 표적을 파괴하거나 운동 에너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아이언 피스트는 다수의 파편을 성형해 표적을 분쇄하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에 비해 표적 무력화 능력은 다소 떨어집니다. 대신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지 않는 구조라서 차량 주변에서 보병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보병 전투차용 능동 방어 체계로는 적합한 편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실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트로피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전차 무용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트로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편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주변에 만약에 제병 합동하는 병력이 있으면 피해가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게 아이언 피스트거든요. 방어력을 봤으니까 레드백의 공격력은 어떤가요? 공격력은 일견 약간 평범하기도 합니다. 포탑은 호주 협력사인 EOS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포는 부시마스터의 마크 44S 30mm 기관포를 사용하고요. 향후 35mm나 50mm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30mm 기관포의 유효 사거리는요 3km 정도입니다. APSDS 탄을 발사할 경우 1km 거리에서 50mm의 균질 아변 강판 관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포 위에도요 7.62mm 동축 기관총하고 장거리 교전용으로는 포탑 측면의 장갑 박스 내에 두 발의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이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은요 최대 사거리가 5km 이상입니다. 비냉각식 고해상도 열영상 시크로 표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의 자체 유도 혹은 전파 지령 유도를 통해 표적으로 유도가 되죠. 당연히 이 스파이크 미사일은 텐덤식 탄두와 도립각 70도 이상의 상부 공격 모드, 즉 탑 어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kg대 발사 중량으로 거의 모든 현대적 전차와 장갑차 격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레드백의 공격력에서 가장 핵심은요, 이런 무기들보다 바로 상황인식 능력입니다. AI가요? 네. AI 맞아요? 거의 뭐 AI라기보다 이제 뭐 증강현실 이런 쪽으로. 네. 이게 보통 이제 대형의 기갑 차량은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차체가 주변을 많이 가린다고, 그러니까 사각이 엄청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내부에서 장거리 탐지용 조준경하고 그 해치에 있는 잔망경으로만 주변을 파악하라고 하면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전차장들이 어때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몸을 상반신을 밖에 노출시킨 다음에 자기가 쌍은 것 같고 막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래서요, 레드백은 주요 협력 업체인 이스라엘 엘빗의 증강현실형 상황인식 체계인 아이언 비전을 기본으로 장착했습니다. 이 아이언 비전은요,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예요. 장갑 너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체 너머의 영상을요, 이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주변 상황을 차체 밖으로 몸을 내민 것처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량 내부에서 고개만 돌리면 철판 너머를 투시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100에서 300m 이내의 영상이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시가전과 같은 이런 시야나 주변 상황 인식이 절실한 전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죠, 이게. 또한 레드백의 C4I 체계는요, 역시 이스라엘 엘빗의 토치2H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토치2H는 4단부터 대대급의 C4I 체계인데, 이 대대급 이하의 전술 정보를 교환하는 WinBMS라는 게 있어요. 이 WinBMS, Weapon Integrated Battle Management System for Enhanced Force Effectiveness. 어우, 힘들어. WinBMS가 뭐냐면 공격력 강화를 위한 무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대요. 호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C4I 체계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잘 돼 있냐? 예를 들어서 이 포탑의 화력 제어 장치가 통신 체계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조준경에서 레이저 측거기로 관측한 목표의 방위하고 거리, 이런 정보하고 이 식별 정보 등을 그대로 아군의 통합 화력 지원 체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전투차가 실시간으로 화력 유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같이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옆에는 레드백이 있고 옆에는 전차가 있어요. 근데 적 전차가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그 적 전차를 레드백이 먼저 탐지했으면 이 정보를 아군 전차에 주면 이 아군 전차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차가 없고 레드백이 2대가 있어요. 근데 레드백 한 대에는 예를 들어서 대전차 미사일을 다 썼어요. 근데 어떤 레드백에는 대전차 미사일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을 누가 포착했어? 대전차 미사일이 없는 레드백이 포착을 했어요. 그럼 바로 정보를 전송해줘서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 레드백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엄청난 기능입니다. 또한 이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하나는요, 차장하고요, 포수, 조종수 등 승무원용 조종계통과 인터페이스를 통일하는 개념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의 승무원이 항상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이것도 대단한데 또 다른 신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던데요. 네, 이 레드백의 구동계에서 적용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요소가 뭐냐면,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고무궤도라고 보도가 됐어요. 고무궤도. 여기 레드백에 고무궤도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무긴 한데 이게 정식 명칭은 CRT, 즉 Composite Rubber Track이에요. 캐나다 업체인 소이시에서 개발한 이 CRT는요,
외부가 단일 합성 고무이므로 완전히 고무로만 제작된 이 고무 궤도처럼 보입니다. 일견. 하지만 내부에는요, 고장력 섬유하고 금속 와이어 직조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컴포짓 러버, 즉 복합재 트랙 궤도죠. 이 궤도 내부에는요, 내탄성이 있는 금속 합성 섬유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나 파편에도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격 상황에서 일반적인 금속 궤도보다 손상이 적다고 합니다. 또한 궤도가 만약에 피격이 되면요, 이 금속 궤도는요, 피격이 되면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파편이 확 튀어요. 주변 수류탄 같이. 그러니까 자칫 주변에 보병이라도 있으면 이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가는데 이 CRT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보병 전투차한테는 매력적이죠. 또한 주행 성능 면에서는 금속 궤도와 비교가 불가합니다. 왜냐? 일단 소재 특성상 궤도 자체의 중량이 한 50-60% 가벼워요. 그리고 금속 궤도와는 달리 일체형 밴드처럼 작동하는 CRT거든요. 이게 일체형 밴드거든요. 일체형이니까 이 CRT는요, 저항 자체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 궤도 차량에 비해서 최대 30%가량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마모성도 아주 수준급이에요. 실제로 이 두 대의 레드백 시제 차량은요, 가혹한 시험 주행 환경에서 500km 이상을 주행한 뒤에 한번 이 CRT의 마모도를 측정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모율이 겨우 8% 이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스트한 결과에 의하면요, 70%대의 진동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그 금속재 궤도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요, 승무원과 탑승원의 피로도 감소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단점은 없나요? 있어요. 일단 비싸. 엄청 비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단 궤도가 끊어지잖아요. 적의 공격에서 궤도가 끊어졌을 때 수리가 용이하느냐, 요게 조금 문제가 있고, 마지막은 이게 40톤 이상의 전투 중량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 높은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게 많이 늘어나면 좀 가격이 좀 다운될 수 있고, 두 번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얘도 CRT도 끊어져도 궤도를 수리를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데, 이 응급처치의 수준이 바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속 궤도 같은 경우에는 고기 파손된 부분만 따로 교체되면 바로 전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CRT는 그게 안 돼요. 응급처치해서 현장을 반드시 이탈해서 궤도 전체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CRT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좀 부담이 굉장히 될 수 있다. 뭐 이건데, 뭐 이거 얻는 게 있으니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검증이 부족한 것은 이건 결국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근데 이 레드백은요, 중량급 보병 전투차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요소의 경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설계 경향은요, 방어력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레드백의 경쟁차종인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케이프 41은요, 표준 전투 중량이 44톤입니다. 42톤인 레드백에 비해 2톤가량이 무겁죠. 그런데 레드백은요, 앞서 말한 CRT,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제 로드휠, 복합재 스프라켓. 여러분 스프라켓이 뭔지 아시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알 텐데. 사슬형 톱니바퀴. 이렇게 왜 기아 변속할 때 쓰는 거. 이런 복합재 스프라켓,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엔진과 변속기 등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최대한 가벼운 옵션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 모델은 링스에 비해 동력계 구성 요소에서만 3-4톤가량의 중량을 절감할 수 있었죠. 전투 중량이 2톤가량 가벼운 레드백이 오히려 차체나 포탑, 장갑 등은 링스에 비해 1-2톤가량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방어력이나 공간, 다른 임무 장비에 탑재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링스의 엔진 출력은 1140마력입니다. 반면 레드백은 1000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요, 레드백의 혁신적인 경량화 덕분에 링스와 비교해도 대등 이상의 기동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레드백이 가능할까요? 네, 이 레드백이 2017년에 사업에 참가해서 2019년까지 급속도로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드백이 호주 육군의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라인메탈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됐죠. 그리고 작년에 아덱스에서 기동 가능한 최초의 시제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계 개발 결정부터 시제 차량 실물이 등장하기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 소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제작사의 기갑 차량에 대한 내공과 기술력, 그리고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레드백은요, 호주 육군이 실시한 최종 시험 평가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며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레드백은 국내외 언론에도 공개가 됐죠.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현장에서 레드백을 본 관계자들은 포탑을 단 스포츠카를 보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레드백은요, 올 초에도 호주 현지에서 자체 내구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조만간 국내에서도 이 레드백의 1만 킬로미터 내구도 시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다양한 지형에서 운용 신뢰성을 더욱 높여갈 예정이죠. 이 레드백은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 미국 법인은요, 현재 미국 차세대 유무인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 OMFV 사업인데, 이 사업에 오시코스 디펜스 컨소시엄의 핵심 협력업체로 참여해서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OMFV 장갑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요, 오시코스 디펜스 관계자들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아주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네요. 아울러 우리 군 역시 레드백 수준의 보병 전투 차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K-21도 준수하지만 솔직히 레드백에 비빌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향후 우리 육군에서도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요즘 국산 무기가 활발히 국제시장을 두드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정말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사실 이 레드백과 경쟁하고 있는 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도 레드백 못지않은 괴물입니다. 하지만요, 전 51대 49 정도로 레드백의 승리에 걸어보겠습니다.